한밤중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여종 소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없애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요. 도련님은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소리와 혼례를 올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곁에 남는 순간 도련님마저 깊은 어둠에 삼켜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태어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정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60칸 기와집에 전답이 150마지기, 마당 한가운데에는 3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정참판은 매일 아침 사랑채에 앉아 족보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250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자부심이었지요. 그런데 정참판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정학수가 23이 되도록 슬아의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수는 17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내 이 씨는 양가집 규수로 흠잡을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 후 반년 만에 이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학수는 2달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학수는 어릴 적 어머니의 잦은 병치레를 보며 의서를 손에 잡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를 권했으나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글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참판이 다시 혼처를 구해왔으나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안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여전히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정참판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참판의 처남 민주부가 찾아왔습니다. 민주부는 정마님의 친오빠로 벼슬은 주부에 그쳤지만 젊은 시절 남원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이 고을 관리들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넓은 사람이었지요. 배가 불룩 나온 몸에 짙은 남색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가죽 부채를 흔들며 앞마당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형, 큰일이요. 민 주부가 정참판 앞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학수 녀석이 2년째 장가를 안 가니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오. 정참판 가문이 대가 끊기는 것 아니냐고 말이오. 정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부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재혼이 안 되면 내인을 들이시오. 여종 하나 골라 대를 잇게 하면 체면도 살고 핏줄도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소. 정참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50년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참판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처남의 말이 맞소. 준비를 하겠소. 민주부의 가느다란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눈빛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민주부가 정마님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아우야, 여종을 고를 때 부엌에 있는 소리라는 아이를 눈여겨봐라. 정마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엌대기 말씀이요. 오라버니, 민주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몸이 건강하더라. 대를 잇는데 그만한 아이가 없을 것이야. 정마님은 그저 오라버니의 조언이려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부가 그 이름을 왜 알고 있는지, 15해 전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즈음 정참판댁 부엌에서는 19살 여종 소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갓태푼 몸에 빛바랜 삼배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팔목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거무스레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했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아무도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곤 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여종이 글을 안다는 것을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소리는 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조심조심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늙은 유모 난초가 부엌으로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난초는 허리가 약간 굽고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올린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정참판댁에서 30년을 일했고 학수 도련님을 젖먹여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초는 소리에게도 유독 다정했습니다. 소리가 5살에 이 댁에 팔려왔을 때부터 밥을 챙겨주고 아플 때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소라. 난초가 소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내가 비록 종의 몸이나 내 마음까지 종이 될 필요는 없단다. 소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은 종이지요. 난초가 소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난초는 소리가 등잔불 아래 글씨를 쓰는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날, 이 아이도 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난초만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느티나무에 연초록 잎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정마님이 안채의 여종들을 모두 불러 세웠습니다. 22명의 여종이 마당에 줄을 섰습니다. 정마님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리 앞에서였습니다. 오라버니가 말한 그 아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무스레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정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로 하겠다. 그날 밤 난초가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소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모, 저를 도련님 방에 들인다지요. 난초의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라, 미안하다. 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의 몸이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난초가 소리에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라, 듣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마음만은 지켜야 한다. 몸은 빼앗길 수 있어도 마음은 빼앗기면 안 된다. 소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소리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 대신 연한 옥색 적삼을 입었습니다. 때를 씻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무스레하던 피부 아래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이목구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머리를 빗어내리니 허리까지 닿는 검은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윤이 났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던 한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고왔어. 소리는 아무 말 없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소리가 도련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난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은 빼앗길 수 있어도 마음은 빼앗기면 안 된다.
소리가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학수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문지방 안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학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서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의 눈동자가 등잔불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 깊고 맑은 눈, 떨리는 입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 학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수의 눈에 소리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학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학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앉으시오.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수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을 가리켰습니다. 상 위에 식혜와 곶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 터이니 먼저 드시오. 소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소리라 하옵니다. 소리, 솔바람이라. 좋은 이름이오. 학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편히 쉬시오. 소리가 멍하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수가 이불 한 채를 펴서 소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재 쪽 차가운 바닥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소리는 이불 위에 앉은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도련님의 옆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시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밤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다시 학수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학수는 또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이 아시면, 마님은 모르. 학수가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 실소. 당신은 도구가 아니오. 소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14해를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니오. 그 한마디가 소리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셋째 밤이었습니다. 학수가 서재에서 의서를 읽고 있는데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그 책은 동의보감이옵니까? 학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아시오. 소리가 화들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하지만 학수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돼요. 아는 것이 죄가 아니요. 소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초 유모가 어릴 때 몰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학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읽어도 돼요. 그날 밤 소리는 학수의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의서의 약초 그림을 보며 이름을 읽었습니다. 학수가 옆에서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등잔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소리, 어디서 왔소?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5살 때 이 댁에 왔다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학수가 가만히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점이 있구려.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매화꽃 모양이요. 참 고운 점이요. 그래서 발인 점 사라. 소리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소. 약속하오. 소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학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학수가 소리에게 약초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수는 의서를 펴놓고 약초의 이름과 쓰임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당귀라 하오.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요. 이것은 감초. 온갖 약재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것이요. 약이란 것은 혼자서는 효험이 없소.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학수가 문득 웃었습니다. 당신의 글씨가 참 예쁘구려. 소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는 것이 아니요. 진심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약초 그림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쳤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학수가 사랑채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참판이 족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참판이 족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해라. 소리를 정실로 맡겠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참판의 손에서 족보가 떨어졌습니다. 뭐라 했느냐? 소리를 첩이 아닌 정실로 맡겠습니다. 정참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쳤느냐? 정참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종을 정실로 드리겠다고 250년 가문에 종의 피를 섞겠다는 것이냐? 소리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닥쳐라. 정참판이 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장 입 다물어라.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가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안채에서 정마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여종을 정실로 들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이 내인 여종한테 빠졌. 세상에 그런 일이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참판댁 도련님이 여종한테 혼례를 올리겠다고 난리래.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됐구먼. 그날 저녁 민주부가 정참판을 찾아왔습니다. 부채를 접었다 펴며 혀를 찼습니다. 매형, 내가 뭐라 했소? 내인으로 드리라 했지. 정실로 드리라 한 적 없소. 정참판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놈을 어찌하면 좋겠소. 민주부가 가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아무도 민주부의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소리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련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하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알았습니다. 미쳤어. 도련님이 정녕 미치신 거야. 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난초가 다가왔습니다. 소라, 유모, 저 때문에 도련님이 큰일을 치릅니다. 저를 내보내달라고 하세요. 난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 안 됩니다. 종이 어찌 양반의 정실이 됩니까? 가문이 망합니다. 난초가 소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라, 네 마음은 어떠하냐? 소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종의 마음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난초가 소리를 안았습니다.
늙은 유모의 품에서 소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이 문 앞에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밥을 먹어라. 소리를 정실로 맞게 해주시면 먹겠습니다. 이 미친놈아. 정참판이 발을 굴렀습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학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학수가 쓰러졌습니다. 정마님이 안채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학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마님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아들을 잃겠소. 차라리 첩이라도. 첩이 아니라 정실이라 했소. 정참판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첩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소리를 사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정참판이 방을 나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초록 잎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참판이 잎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얇고 여린 것이 손끝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여리지만 꺾을 수 없는 것. 그때였습니다. 정참판의 눈에 사랑채 벽에 걸린 오래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처남 민주부가 선물로 가져온 옥패 반쪽이었습니다. 폐의 한가운데가 정확히 쪼개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부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인데 보기 좋아서 가져왔소.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소. 정참판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30년 동안 그저 장식으로 여겼습니다. 정참판이 옥패를 내려다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기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난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난초야, 내가 미친 것이냐? 저놈이 미친 것이냐? 난초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노비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소리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글을 알고 의서를 읽을 줄 알며 약초의 쓰임을 꿰뚫습니다. 체면이 아깝다 하시겠지만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사옵니다. 정참판이 난초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유독 다정한 이유가 있느냐? 난초의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참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난초는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어미 없는 아이가 불쌍해서입니다. 정참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초의 눈빛이 왜 흔들렸는지 정참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참판이 정마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마님, 예, 한 가지만 묻겠소. 근잠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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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잠마. 아들의 목숨과 가민의 체면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오? 정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들이지요. 정참판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정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 달을 두고 보겠다. 그 여종이
양반댁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겠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예법과 가사와 살림을 모두 익혀야 한다. 3달 안에 그것을 해내면 정실로 인정하겠다. 못하면 그때는 학수도 포기해야 한다. 정마님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라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소. 정참판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종이 3달 만에 양반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시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수가 소리를 불렀습니다. 서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학수가 소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을 받으시오. 소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옥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나무 마디 모양이었습니다. 마디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느티나무를 닮았지요. 이것은 한 쌍이요.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당신이 가지시오. 우리의 약속이요. 학수가 비녀 하나를 소리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 손이 소리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깝고도 멀었습니다. 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수가 웃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요, 약속이요. 소리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달의 시간을 주셨소. 3달 안에 예법, 글, 살림을 모두 익히면 정실로 인정하시겠다 하셨소.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종입니다. 양반댁 예법을 3달 만에. 어찌 학수가 소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소. 소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저를 믿으십니까? 등잔불 아래서 의서를 읽을 때 당신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소. 소리가 한참을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학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난초가 소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난초는 정참판댁에서 30년을 일하며 양반댁 예법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글, 낮에는 예법이었습니다. 인사하는 법, 차 올리는 법, 걸음걸이, 눈빛 하나까지 난초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소리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등이 차에 대어 빨갛게 부풀어 올라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서 있기 힘들어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소리는 실패했습니다. 정참판이 직접 아침상을 차려올리라 했습니다. 소리가 밤새 난초에게 배웠습니다.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김치는 앞줄 가운데, 젓가락은 오른편에 놓되 끝이상 바깥을 향하게 소리가 손으로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리가 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참판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무릎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참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지람보다 무거웠습니다. 소리가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리가 정참판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감마님, 정참판이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참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소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를 했사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2번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옵니다. 저는 오늘 밤 배우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참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아라. 소리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빈 상을 놓고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튿날 아침 소리가 다시 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정참판의 눈이 상 위를 훑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정참판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맛보았습니다. 미간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가 간을 했느냐? 소녀가 하였사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구나. 그리고 끝까지 드셨습니다. 소리가 물러나온 뒤 난초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모, 대감마님이 다 드셨어요. 난초가 웃었습니다. 잘했다, 소라. 소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느질 시험이었습니다. 정마님이 소리에게 저고리 한 벌을 짓게 했습니다. 사흘 안에 지어와라. 소리가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바늘을 들고 앉아있는 소리의 모습을 학수가 창 너머로 보았습니다. 학수가 약차를 다려 가져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학수가 차를 상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귀차요. 피로를 풀어줄 것이오. 2 사람 사이에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수의 손이 상위에 올려졌습니다. 소리의 손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소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다려주신 약은 어떤 것이든 듣습니다. 학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한 것이요. 사흘 뒤 소리가 저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정마님이 저고리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깨끗했습니다. 정마님이 저고리를 펼쳐보다가 안감에 작은 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티나무 잎 한 장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정마님이 물었습니다. 이 수는 네가 놓은 것이냐? 예, 마님. 이 댁마당에 느티나무를 생각하며 놓았사옵니다. 정마님이 한참 느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물러가거라. 소리가 나간 뒤 정마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솜씨가 곱기도 하구나. 정마님의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소리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글은 소학을 떼고 내훈까지 읽었습니다. 예법은 양반댁 며느리 못지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던 소리가 이제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곧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부엌대기 소리마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참판이 소리를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참판이 소리를 불렀습니다. 차를 올려보아라. 소리가 차를 다려왔습니다.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참판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학 첫 장을 외워보아라. 소리가 또박또박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정참판이 또 소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내훈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참판이 책을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읽고 뜻을 풀어보아라.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금의 내 처지와 어찌 이어지는지 말해보아라. 소리가 책을 들었습니다. 부덕이란 반드시 재주가 뛰어남이 아니요. 말 재주란 반드시 말을 잘함이 아니요.
용모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움이 아니요 공이란 반드시 솜씨가 빠름이 아니니라. 소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이란 마음이 바른 것이옵니다. 말이란 신중히 가리는 것이옵니다. 용모란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옵니다. 공이란 맡은 일을 정성껏 하는 것이옵니다. 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비록 종으로 태어났사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태어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달린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소녀는 살아가며 그것을 갖추려 하였사옵니다. 정참판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물러가거라. 소리가 나간 뒤 정참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 이상한 일이로다. 종의 몸에서 어찌 저런 기품이 나오는지. 그 무렵 학수와 소리 사이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의원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약상자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소리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끝 초가집에 4살짜리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밤새 열이 안 내려요. 살려주세요. 학수가 맥을 짚었습니다. 체안 위에 감기가 겹쳤소. 약을 다려야 하오. 그런데 약재가 하나 부족했습니다. 길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소리가 나섰습니다. 도련님, 뒷산에 길경이 자랍니다. 그리고 박하를 더하면 해열이 빨라진다. 의서에서 읽었습니다.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의보감 해열편이요. 그것까지. 소리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반 시진도 안 되어 2가지를 모두 캐왔습니다. 학수가 소리의 제안대로 약을 달렸습니다. 한 시진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죽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학수와 소리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학수가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인은 저보다 이 사람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소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그 호칭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리가 앞서 걷고 학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남원 들판에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과 이렇게 걷는 것이 좋소. 소리의 걸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길 위에 2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문이 민 주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 주부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 신복 막돌이를 불렀습니다. 막돌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로 민 주부의 온갖 더러운 일을 맡아 하는 자였습니다. 막돌아. 예, 나리. 학수가 그 여종이 시험을 통과하면 안 된다. 학수가 여종에게 빠져 가문을 망치면 정참판이 학수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 민흥을 양자로 드리게 되지. 정참판 때 60칸 기와 지배, 전답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야. 막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리, 여종이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다 합니다. 민 주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종의 과거를 뒤져라. 약점을 찾아야 한다. 막돌이가 사흘 뒤 돌아왔습니다. 나리, 민 주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찾았느냐? 막돌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종, 이상합니다. 5살에 이댁에 팔려왔는데
전에 어느 댁 종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거간꾼도 죽고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민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다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아이 오른쪽 손목 안쪽에 매화꽃 모양 점이 있다 합니다. 민주부가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점, 막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날이. 독특한 점이라 하인들 사이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주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확실하냐? 막돌이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예, 날이. 확실합니다. 민주부가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민주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누군가가 볼까 두려운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해 전 자신이 파묻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자기 처남댁의 며느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줄은. 석 달의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정참판이 마지막 시험을 냈습니다. 사랑채에 3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인근 고을의 양반 어른들이었습니다. 소리에게 접대를 맡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를 올리고 음식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아라. 3분 어른이 네가 양반댁 며느리감인지 판단할 것이다. 소리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3 양반이 소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 종이란 말이오. 소리가 차분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른을 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사오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차를 따르는 손놀림이 흐트러짐 없이 단아했습니다. 3 양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내훈에 이르기를 어른을 모시는 도리가 무엇이라 했더냐. 소리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되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며 의관을 정제하고 좌우로 모시라 하였사옵니다. 다른 양반이 물었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어찌한다 했느냐. 소리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여 마음을 흔들고 참을성을 길러 할 수 없던 바를 할 수 있게 한다 하였사옵니다. 3번째 양반이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무엇이라 했느냐. 소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였사옵니다. 먼저 제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뒤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히 할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3 양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양반이 정참판에게 말했습니다. 정참판, 이 아이가 정령 종이란 말이오. 노 양반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허허, 평생 양반집 교수들을 보아왔지만 이만한 아이는 드무오. 종의 몸이라 하나 이 아이의 됨됨이는 양반 못지않소. 시험이 끝난 뒤 정참판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의 나뭇잎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수를 불렀습니다. 학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3 달 전 내가 약속했다. 학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학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다만 정참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각오해라. 학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참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잎이 사랑채 마루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참판 댁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학수가 소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리, 아버지가 혼례를 허락하셨소. 소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수가 말했습니다. 그 비녀, 잘 간직하시오. 소리가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손으로 살며시 만졌습니다. 대나무 마디 모양의 비녀가 등잔불에 반짝였습니다. 학수가 웃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요, 약속이요. 이미 그렇게 말했지요. 소리가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풀 향기가 방 안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짜를 잡겠다고 한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민주부가 정참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채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긋하던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매형, 앉으시오. 민주부의 얼굴이 근엄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여종 말이요. 소리라 했소. 정참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민주부가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그 여종의 내력을 알아보았소. 정참판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정참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15해 전 이 고을에 영모 혐의로 멸문된 박참의 가문의 핏줄이요. 정참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참이라면 그렇소. 역적의 딸이요. 민주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역적의 딸을 정실로 들이면 정참판 가문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 이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가문이 풍비박산나오. 그때였습니다. 정참판의 눈이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옥패 반쪽이었습니다. 30년 전 민주부가 가져온 그것, 박참의 가문, 영모, 멸문. 정참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민주부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민주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참판 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참판이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족보를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참판의 눈은 족보가 아닌 벽에 걸린 옥패에 자꾸 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주부가 이것을 가져왔을 때 박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였더라. 박참의 사건은 15해 전이었습니다. 옥패를 받은 것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부는 이 옥패를 어디서 구한 것인가? 정참판이 옥패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배 한가운데가 정확히 쪼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참판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부가 여동생 정마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기 집 안채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아우야, 정참판 댁이 위태롭다. 정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종이 역적의 딸이란다. 정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박참에 15해 전에 영모로 멸문당한 그 박참의 말이다. 정마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정참판 가문은 물론이고 우리 민씨 가문까지 화가 미친다. 학수를 설득해서 그 여종을 당장 내보내야 한다. 정마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그 여종에게 미쳐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민주부가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다. 여종을 밤중에 몰래 내보내는 거야. 학수가 알기 전에 멀리 보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되어 있다. 정마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소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는 거야. 하지만 역적 누명은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린다. 정마님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부가 여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밖에 사람을 준비해 놓겠다. 여종이 대문을 나오면 그 사람이 데려갈 것이다. 정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를 믿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오라버니였습니다. 그 무렵 학수는 소리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리의 눈가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웃는 얼굴이 줄었고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우연히 듣지 말았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리가 빨래를 안고 행랑채 옆길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행랑채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담에 붙였습니다. 막돌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리, 그 아이가 아직도 이 댁에 있습니다. 민주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소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막돌이가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민주부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은 기다려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리는 한동안 담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문은 학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리, 무슨 일이 있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소. 소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역적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학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학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가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우면 더 나빠집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 때문에 도련님과 이 가문이 다치면 안 됩니다. 학수가 소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학수였습니다. 그럼 학수였습니다. 그날 밤 학수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마을에 소리가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정참판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정참판이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커졌다, 작아졌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학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정참판이 눈을 떴습니다. 처남이 알아왔다. 박참의 가문. 15해 전 영모 혐의로 멸문된 집안이다. 학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혼례를 미루신 겁니까? 역적의 딸을 정실로 들이면 우리 가문이 끝난다. 알겠느냐?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참의 영모 혐의가 진짜입니까? 억울한 누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조정에서 판결한 일이다. 학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본단 말이냐? 진실을요. 정참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영모 사건을 뒤지면 너도 역적이 된다. 학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학수가 나간 뒤 정참판이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채 벽에 걸린 옥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그것을 가져온 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왜 처남이 알아보았을까? 왜 하필 처남이 그 사건을 알고 있을까? 정참판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마님이 소리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소리가 들어서자 정마님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그마저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야, 처음이었습니다. 정마님이 소리의 이름을 부른 것은 지금까지는 늘 그 아이, 여종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소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적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5해 전 영모로 멸문당한 박참의 가문의 딸이 너라더구나. 소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참의, 영모, 멸문, 기억나지 않는 5살 이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큰 기와집, 따뜻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느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 비명소리, 불. 누군가가 자신을 업고 달리던 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마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학수가 위험하다. 역적의 딸과 혼이 나면 학수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 이 가문이 통째로 무너진다. 학수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갈 수도 있다. 소리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학수 유배를 간다. 그 말 한마디가 소리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리는 기억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은 그 목소리를.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 목소리는 정마님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민주부였습니다. 정마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것을 소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는 민주부가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마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마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다오. 제발. 어미로서 부탁한다.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무릎이라도 꿇을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의 눈물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와 물 빠진 치마, 난초가 가르쳐준 소학 필사본, 그리고 머리에 꽂힌 옥비녀 하나. 소리가 옥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대나무 마디 모양의 옥비녀가 등잔불에 반짝였습니다. 서재에서 학수가 꽂아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은혜가 아니요, 약속이요. 그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도련님, 차마 만나고 갈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먹이 번졌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잊으십시오. 나리가 죽습니다. 역적의 딸은 나리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옥비녀는 가져갑니다. 이것만은 용서하십시오. 봄이 올 때마다 느티나무를 보며 나리를 그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석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리, 올림. 소리가 편지를 접어 서재문 앞에 놓았습니다. 서재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아직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박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위해 그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소리가 서재문에 이마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안녕히 계십시오. 소리 없이 속삭이고 돌아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연초록잎 하나가 소리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느티나무가 멀어졌습니다. 서재가 멀어졌습니다. 학수가 멀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소리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대문 밖에는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돌이었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이리 와라. 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막돌이가 소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시키는 대로 하면 해치지 않겠다. 소리가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정참판댁의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난초가 새벽에 부엌으로 갔을 때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소리에 짐이 없었습니다. 소학 필사본만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난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소라, 소라. 어디에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나가보니 맨발 자국이 흙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 큰 사내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난초의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난초가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마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난초가 정마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마님이 내보내셨습니까? 정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난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소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라버니가 마련한 사람이 난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민주부, 나리가 그 아이를 해칠 것입니다. 정마님이 놀라서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라버니가 왜 종 하나를 해치겠느냐? 난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마님, 소리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소리는 박참희의 친딸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 역적의 딸이라고. 박참희는 역적이 아닙니다. 난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15해 전 박참희를 역적으로 밀고 한 자가 바로 민주부 날입니다. 저는 원래 박참의 댁의 유모였습니다. 박참애는 충신이었습니다. 민주부 나리가 박참의 재산을 탐내어 거짓 밀고를 했습니다. 가짜 증인을 매수하고 관아에 뇌물을 먹여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끌려가고 집은 불탔습니다. 저는 그날 밤 5살이었던 아기 씨를 업고 도망쳤습니다. 불타는 집을 등지고 밤새 달렸습니다. 아기 씨가 등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그 아기 씨가 소리입니다. 정마님이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기억하십니까? 3년 전 민주부 나리가 이 댁에 오셨을 때 마당에서 소리와 마주쳤던 일이 정마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나리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난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나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보는 순간 나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목의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나리가 직접 소리를 지목해서 도련님 방에 들이라고 하셨지요. 정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소리를 지목했다고. 난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소리가 박참의 딸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댁 안에서 조용히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도련님이 소리를 사랑하게 될 줄은 나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초가 품에서 낡은 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시도 몸에서 뗀 적이 없는 보자기였습니다. 난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옥패 반쪽과 박참이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30년간 품고 살았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과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마님의 눈이 난초가 꺼낸 옥패 반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정마님이 방 안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 걸린 오래된 물건. 30년 전 오라버니가 선물로 가져왔다는 옥패 반쪽이었습니다. 정마님이 그것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난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마님이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조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나의 옥패가 되었습니다. 정마님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 오라버니가 선물로 가져온 것, 그것이 박참이의 유품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박참이를 멸문시키고 그 집안의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정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오라버니 손에 넘겼어. 내 손으로. 난초가 정마님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찾아야 합니다. 마님, 소리를 찾아주십시오. 민주부 나리가 소리의 정체를 알면 그 아이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마님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로 가겠다. 영감을 깨워야겠다. 한편 학수는 서재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학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잊으십시오. 나리가 죽습니다. 먹이 번진 자국 위로 학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나리가 제발 놓는 남이 학수가 편지를 움켜쥔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학수가 이불 위에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수가 이불을 움켜 쥐었습니다. 소리의 체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학수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소리. 새벽 공기 속에 학수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연초록 잎만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학수야. 학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정마님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옆에 난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참판도 있었습니다. 정참판의 손에 합쳐진 옥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수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정참판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30년 동안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가지고 있었구나. 정찬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마님이 학수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을 짚은 채 뒤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보냈다. 내 외삼촌 손에 넘겼. 학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이요. 왜요? 소리가 역적의 딸이라 너를 살리려고 정마님이 난초의 말을 짧게 전했습니다. 박참이가 누명을 썼다는 것. 민주부가 밀고 한 장본인이라는 것. 소리가 박참이의 친딸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부가 처음부터 소리를 이댁에 지목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는 것. 학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학수의 눈이 벌쩍 깨 충혈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소리를 해칠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학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정찬판이 학수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학수야. 학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정찬판이 합쳐진 옥패와 편지를 학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라. 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찬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또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네가 그쪽으로 가는 동안 내가 이쪽에서 맡겠다.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학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돌밭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막돌이가 소리를 마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마차 지붕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두려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옥비녀가 품속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묶인 손으로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대나무 마디 모양의 옥비녀. 학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차가 멈췄습니다. 산속 폐가 앞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막돌이가 소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날이 밝으면 데리러 올 것이다. 소리가 폐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나무를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소리는 묶인 채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역적의 딸, 그 네 글자가 소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누구지? 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종인가? 역적의 딸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리가 울다 지쳐 고개를 떨구었을 때였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치자꽃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 소리의 마음속 어딘가가 움직였습니다. 문득 난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리고 학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약이란 것은 혼자서는 효험이 없소.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감에 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종으로 태어났어도 양반 못지않게 글을 읽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불려도 아픈 아이를 살리는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수가 위험했습니다. 민주부는
학수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속의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비녀 끝이 뾰족했습니다. 대나무 마디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소리가 비녀로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손가락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비녀 끝에 찔렸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웃으며 글씨가 예쁘다고 하던 얼굴. 한 발 뒤에서 걷던 그 뒷모습. 당신과 이렇게 걷는 것이 좋소. 그 조용한 목소리. 소리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밧줄의 마지막 올이 끊어졌습니다. 소리가 손목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폐가의 문을 밀었습니다. 밖에서 나무로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문이라 나무가 썩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무가 부러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막돌이가 마차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발소리를 죽이며 풀숲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맨발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남원 쪽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도련님이 의서를 읽어줄 때 별자리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밤에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북두칠성의 국자가 가리키는 곳이 북쪽, 그 반대편이 남쪽, 남원은 남서쪽이었습니다. 소리가 별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돌에 발이 찢어지고 가시에 긁혔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약이란 것은 혼자서는 효험이 없소.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그때는 그저 약초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양반과 종, 신부는 달랐지만 두 사람이 만나 아픈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초의 말,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느니라. 태어남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면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소리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넜습니다. 개울을 건너며 발에 상처가 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저 멀리 남원 읍내가 보였습니다. 관아의 큰 지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그 시각 학수는 민주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온 학수의 옷이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맨발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외삼촌, 문 여십시오. 대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부가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학수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소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민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학수가 품에서 합쳐진 옥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쳐 보였습니다. 민주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30년 전 외삼촌이 아버지께 선물한 것이오. 그리고 난초 유모가 30년 동안 품에 안고 살던 나머지 반쪽이요. 두 조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박찬미의 친필 편지도 있어.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적혀 있어. 외삼촌이 그 이름이요. 민주부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학수가 말했습니다.
소리를 돌려보내시면 관아에 가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민주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수야, 그 여종이 돌아오면 너와 정참판 가문은 끝이다. 역적이 아닙니다. 박차미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학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찹니다. 잠찹니다. 외삼촌, 관아에서 뵙겠습니다. 민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부가 막돌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막돌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막돌이가 돌아왔는데 여종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민주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막돌이가 비실비실 들어왔습니다. 여종이 밧줄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눈을 잠깐 붙인 사이에 민주부가 막돌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민주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자. 이 고을을 떠나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참판이 사또에게 보낸 사람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리가 남원 읍내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참판 댁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대. 민주부가 박차미를 모함했다고. 세상에, 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 아이 봐, 피투성이야. 소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아마당이 보이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관아마당에 학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참판도 있었습니다. 난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복을 입은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수가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소리. 학수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져 길을 만들었습니다. 학수가 소리 앞에 섰습니다. 소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맨발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오. 예. 학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학수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소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소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수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계셔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참판.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이요. 정참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곧습니다. 사또, 소인의 처남 민주부가 15해 전 박차미를 거짓 밀고하여 멸문에 이르게 한 죄를 고발하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소. 정참판이 합쳐진 옥패와 편지를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이 옥패는 민주부가 30년 전 제게 가져온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반쪽이옵니다. 두 조각이 정확히 맞사옵니다. 정참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소인은 30년을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사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난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소녀는 본래 박참의 댁의 유모였사옵니다. 이것은 박차미께서 끌려가시기 직전에 소녀에게 맡기신 유품이옵니다. 사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민주부가 내 재산을 탐하여 거짓으로 밀고 한 것이다. 증인 강서방은 매수된 자이다. 이 편지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내 딸을 찾아주기 바란다.
딸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매화꽃 모양점이 있다. 사또가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을 보여라. 소리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매화꽃 모양의 작은 점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야. 박참이의 딸이 살아있었어. 세상에. 그때 포졸들이 민주부를 끌고 왔습니다. 사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부, 박참이의 친필은 조정 기록과 대조할 수 있어. 그리고 박참의 사건 당시 증인이었던 강서방이 지난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고을원님에게 진술서를 남겼어. 강서방의 진술서에는 민주부가 30냥을 주며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적혀 있어. 민주부, 이래도 부인하겠어. 민주부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세 겹의 증거가 동시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합쳐진 옥패, 박참의 친필 편지, 그리고 강서방의 진술서. 민주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밀고 했다. 사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 한 집안을 멸문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오. 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한 가지 더 아뢰겠습니다. 민주부는 박참이를 밀고 한 것뿐 아니라 그 재산의 절반을 가로챘습니다. 박참의 어린 딸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3년 전 그 딸을 알아보고도 이 대간에서 없앨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 여인을 야밤에 납치하여 산속 폐가에 가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밧줄을 끊고 밤새 산을 넘어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또가 소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인 맨발, 찢어진 옷, 부어오른 손가락. 사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주부, 너의 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무고, 모함, 재산강탈, 납치, 하나하나가 중죄로구나. 민주부의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사또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린아이의 삶을 빼앗은 자가 살려달라 하느냐. 정마님이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한 집안을 멸문시키고 어린아이를 종으로 만들다니.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그 아이를 다시 당신 손에 넘기게 하다니. 민주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동생. 그 눈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참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남 30년 지기 인척으로서 한마디 하겠소.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더니 끝내 제 살까지 갉아먹는 꼴이 되었소. 사람의 값어치는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오. 그것을 너는 끝내 몰랐구나. 민주부가 바닥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살려주시오. 정참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부가 소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리의 눈에는 징후가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만 있었습니다. 나리, 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민주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민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부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부는 무고죄, 모함죄, 재산 강탈죄, 납치죄로 관하에 구금한다. 조정에 보고하여 박참이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민주부의 가사는 전부 몰수하여
박참의 가문의 유족에게 돌려보낸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옳소, 역적은 민주부였구먼. 불쌍한 박참에 이제야 누명을 벗는구나. 저 여종이 아니라 아가씨였어. 맨발로 산을 넘어온 아가씨라니 대단하구먼. 뒷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박참의 사건이 재조사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재조사 결과 박참희의 무고가 밝혀졌습니다. 박참희는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복권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빼앗긴 재산이 유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유족은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종 소리는 박참희의 정녀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복권 교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난초가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가씨, 대감마님과 마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민주부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가짜 증인을 매수한 죄와 관아의 뇌물을 먹인 죄, 납치죄까지 더해져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관장에서 곤장 8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먼 섬으로 끌려가는 민주부의 모습을 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끌려가더라. 배가 불룩 나왔던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 부채도 없고 갓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더라. 남의 재산을 탐한 자는 결국 제 재산마저 잃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정참판이 학수를 불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학수야. 예, 아버지. 정참판이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달리느라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체면에 눈이 멀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신분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내 손에 그 증거가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눈을 떴더라면 정참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부끄럽다. 학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혼례를 올려라.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참판이 학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은 것이 좋은 남편이 되어라. 느티나무 위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마당에 느티나무에 다시 연초록잎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소리가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대나무 마디 모양의 옥비녀가 여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비녀로 밧줄을 끊었던 것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이제 그 비녀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사람인가 선녀인가. 우리가 같이 밥 먹던 소리가 맞아. 학수가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옥비녀의 짝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리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학수가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던 그 여인, 맨발로 부엌에서 물을 길어오던 그 여인, 한 발 뒤를 걷던 그 여인, 비녀로 밧줄을 끊고 산을 넘어온 그 여인, 이제 여름 햇살 아래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옷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꺾이지 않는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할례를 올리고 교배례를 했습니다. 합글레 때 같은 잔으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학수가 상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의 손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살며시 닿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난초가 먼 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 위로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업고 달리던 아기가 비단 옷을 입고 혼례를 올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구려. 정마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정참판은 느티나무 아래 서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이 근엄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혼례마당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학수와 소리는 해로하며 살았습니다. 학수는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돈 없는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소리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남편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약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만표, 이 의원 땡약은 약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어. 부부가 합심해서 짓는 약이니 효험이 2배지. 3년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참판이 손자를 안아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250년 가문의 대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손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어머니와 똑같은 매화꽃점이 있었습니다. 정참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핏줄이란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정마님이 손자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쏠이 닮았구나. 우리 쏠이. 정참판이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느티나무는 해마다 여름이면 짙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300년 묵은 나무가 어느덧 303년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고 가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학수와 소리의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난초 유모는 8순이 넘도록 건강히 살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혜로운 아가씨가 있었단다. 그 아가씨가 누구야? 할머니. 난초가 소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단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난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고맙습니다. 30년을 저를 지켜주셔서. 난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를 지킨 것이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 댁의 부엌에는 빛바랜 삼배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아궁이에 불을 떼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부엌 구석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이 댁의 안채에는 비단 옷을 입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는 법입니다. 종으로 태어났어도 그 마음이 참되면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는 법이지요. 탐욕으로 남을 해친 자는 결국 제 무덤을 파게 되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 자는 마침내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 했습니다. 양반과 종의 만남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옛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전해온 가르침입니다.